예, 이번 시간에는 이제 한반도 평화 구축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한반도 이제 여러 가지 구축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은 중요한 것은 제일 먼저 이제 선결될 것은 전쟁 위협으로부터 외부로부터 전쟁 위협이 해소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서로 내부적으로는 이제 갈등과 불신 이런 것이 이제 좀 해소가 좀 되어야 된다. 상당히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 어떤 나라는 이것으로 인해서 내전도 벌어지는 나라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외부적인 전쟁 위험이 없어져야 된다, 해소돼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평화의 사회적 조건에서 사회 통합이라든가 이런 얘기도 갈등 해결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분쟁 해결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조건들이 이제 형성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반도 이제 평화 구축 방법 이렇게 지금 순서가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일단은 전쟁 위험 해소를 한다. 평화는 평화 상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평화 체제를 통해서 구현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요거는 이 논리는 무슨 논리냐면은 평화는 평화 상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평화 체제를 통해서 구현한다는 것은 실제로 평화를 위한 행위를 해야지만 이 평화가 온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외부적 요인의 외부적 요인을 찾는다기보다도 뭐 전쟁 위협이 있으니까 그걸 우리 우선해야 된다. 이제 아니면은 무슨 뭐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이 좀 상당히 비평화적으로 폭력적으로 행동하니까 그걸 먼저 제압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평화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부터 내부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평화 체제를 통해서 이제 구현돼야 된다. 그죠? 평화체제는 전쟁 및 분쟁 당사자들의 평화를 실현하고는 의식적 집단적인 노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제 느꼈을 거라는 얘기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고, 전쟁을 통해서 그 수많은 사람이 죽고 했으면은, 이제, 이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차 대전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었다는 얘기, 국민들도 그렇고, 민간인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생겨난 게 이제 국제협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2차 대전이 일어나고 이제 유엔이 이제 성립이 되고 뭐 그런 거죠. 이러면 안 된다라 전쟁을 방지하고 협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식적인 집단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제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평화 체제를 만드는 하나의 유엔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능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평화 체제는 평화의 회복 유지와 관련된 재반 절차의 원칙, 규범, 제도 등 총체가 그들의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구조여야 된다.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제도는 원칙, 규범, 제도는 이제 총체적으로 이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한반도에서 평화 체제란 남북 간 정치, 군사, 경제적인 신뢰와 관계국들 간 적대 관계 해소에 기반하여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이 해소되고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체제를 의미한다라는 게 지속적으로 이게 지속이 좀 빠졌습니다. 여기서는 지속적으로 평화롭게 공존하는 체제 단기간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자, 이제 그 평화 모형, K 평화 모형을 요즘은 좀 뭐 웬만한 건 다 K가 붙으니까 K 평화 모형을 보면은 이제 공감의 평화, 뭐 평화 경제 상생 발전 이건 남북 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행위자의 이슈 연결을 통한 평화 네트워크, 주변 국가의 동의와 지속 가능한 평화 그렇죠. 여기가 지속 가능한 평화가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평화 모델 도식인데 K 평화의 모델인 거죠. 한반도 상황하고 그다음 남남 갈등, 뭐 북북 갈등 아니면은 뭐 이제 다양한 분쟁, 갈등 이런 걸 전부 다 남북 관계 특성까지 이제 고려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평화 모델 도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전쟁 위험 해소의 또 다른 이제 방법은 비핵화 실현이 있다는 얘기죠. 비핵화.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 없이는 한반도에서는 진정한 평화는 불가능하다라는 얘기. 왜 그러냐면 핵무기도 무기이기 때문에 무기는 사용하려고 만드는 것이죠. 만들어 놓은 것은 사용하려고 목적 자체가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 핵무기의 위력을 우리가 봤을 때 그게 그 위력을 가지고 있는 무기를 갖다가 우리를 겨냥하고 있다 그러면 그게 평화가 되냐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또 여기서 보면 한반도에서 진정한 평화는 그 비핵화 이제 평화는 불가능이라 그러는데 이 한반도에 핵이 없어야 된다는 개념인 것이죠.
그렇다고 뭐 원자력 발전소 우리가 이제 선의적으로 이제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거는 예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는 한 번도 병합 불가결한 전제가 돼야 된다. 이거 당연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군축을 하자. 뭐 예를 들어서 무기를 좀 없애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너네 뭐 탱크 수도 좀 줄이자, 미사일 수도 좀 줄이자.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가장 그 절대 무기인 이 핵무기는 이제 있으면 안 된다. 그것부터 이제 없애자는 얘기죠. 근데 비핵화 한반도 평화를 실현해서 비핵화가 우선되어야 이제 평화에 도달할 수 있다 의견과 평화의 틀이 만들어진 비핵화 주동되는 의견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평화의 틀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비핵화가 추동된다, 비핵화가 진행이 된다는 것하고 먼저 핵을 없애야지만이 비핵화가 이제 평화가 도달하는데 방법론이라 그러지만은 이거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르긴 다릅니다. 지난 그 오프라인 때도 제가 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관점인데 국제관계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관점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상당히 다르다. 그래서 저 무조건 너네 핵부터 없애야지만이 평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주장도 일리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서로 상호간의 신뢰가 쌓여 있는 상태에서 비핵화 로드맵을 시작하는 것이 이제 그게 정답이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는 것이죠. 두 개 다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따라서 좀 이제 좀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지금 같은 경우는 뭡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비핵화가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핵이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수업 시간에도 제가 이제 잠깐 언급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얼마 전에 그 북한이 이제 중간 단계를 얘기를 했습니다. 중간 단계라는 것은 현재 개발하는 걸 멈추고 그러고 나서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것. 이거는 지금 보면은 뭐 평화의 틀이 만들어진 것도 되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비핵화의 틀. 그두 개 이제 양쪽 두 개의 의견인데 우리나라는 결국은 이제 거부를 했죠. 그럴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우리나라에서 미국이 이제 그런 소리를 했었으니까요. 고위 관료가 그랬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건 관점의 차이가 있는데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그 상황을 무시하고 무조건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도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인 사람이다. 상황에 따라서.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평화적인 행위를 먼저 해야 된다라는 주의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평화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비핵화 이야기도 그런 상황에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좋은 사례를 가지고 있어요. 2018년도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면서 실제로 합의를 했었거든요. 평양 공동선언이라든가 4.27 이제 회담이라든가 공동선언이라든가 이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 평화적인 분위기에서 자 궁극적으로 우리 비핵화를 하자. 그게 우리 궁극적인 목표다라고 일단은 얘기를 했었다 그러면 이거는 평화적인 틀이 먼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비핵화 협상을 하는 것이 이게 가장 그 확실한 로드맵이 아니냐 가장 최근의 사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자를 좀 선택을 합니다. 자 이제 비핵화 실현 이제 제재 완화 이제 그다음에 이제 비핵화 중간에 이제 요거 이제 다양한 해법들이 나올 수가 있죠. 이거 다양한 해법도 나올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각자 이제 관점이나 아니면 상황이나 아니면은 배경이나 아니면은 현재 국제 정세나 이런 걸 이제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다음 그런 배경 그런 국제 상황들이 이제 아니면은 남북 관계들이 배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운데 이 큐브로 이렇게 형성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비핵화를 얘기를 하는데 북한의 이제 핵 개발 동기는 뭐냐라고. 이게 직접적인 이제 동기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왜 그러냐면 핵 개발을 하는데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니네가 핵을 만들었으니까 니네가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만든다라는 그런 이유도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한 가지는 국가 안위를 위해서 재래식 무기를 갖다가 국가 안보를 재래식 무기를
우리가 증가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게 돈도 많이 들고. 그럼 차라리 그냥 절대무기 최종 병기로 그냥 가자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양한 이제 그 요인들, 다양한 이제 그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핵개발 동기에 대해서 이것도 하나 고려가 됐을 것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적어놓은 건데 1958년에 미국의 이제 안전보장이사의 일방적 결정에서 남한의 전술 핵무기가 배치되었다는 거 58년도에 이때는 북한도 상당히 이제 전쟁의 상황 이제 네 이제 어려움을 겪었었던데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었죠 1958년 이따만 하더라도 북한은 그래도 좀 공영국가 형태를 좀 띠기 시작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것도 아니었었으니까 농업국가에서도 상당히 그 어려움을 겪었던 시대였었으니까 이런 전술 핵무기 배치가 58년에 시작된 전술 핵무기 복지가 1991년도에 이제 33년간 이어졌다는 얘기죠. 미국이 남한의 핵무기 배치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서 남한 내 미군의 군축을 보강할 대체 전력의 필요성, 일본에서의 미국의 전술핵 철수에 따라 동북아시아 안보 공동화를 위한 미국의 결정 등 같은 의견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미국의 남한의 핵무기 배치는 중국의 핵무기 개발을 촉진하고 그렇죠? 북한의 핵무기 개발 동기를 부여했다는 것이다. 공교롭게 북한의 핵개발 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연도는 1991년부터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한에서 핵무기가 철수한 이후부터라는 얘기죠. 이게 공교롭게라고 지금 여기다 썼지만은 그게 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 하지만은 왜됐든 간에 이때 이제 시작된 연도라고 하지만 이 전부터 시작을 했었다는 얘기죠. 뭐 요스타트 일이라는 것이 인간의 일, 국가의 일이라는 것이 딱 구분져 가지고 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공교롭게라고 이제 썼지만은 하여튼 이 즈음에 시작했다는 얘기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1992년 7월 국제 핵사찰치 플루토늄 양이 상이하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양이 다르다는 얘기죠. 이 제철이 양이 플루토늄 이제 제철이 핵의 이제 그 이제 저기 뭐핵 찌꺼기를 갖다 재처리하는 걸 갖다 플루토늄이라는데 그게 좀 양이 좀 똑같아야 되는데 다르다는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핵 사찰시. 그러더니만 이제 93년도 이제 NPT 핵 확산 금지 조약에서 탈퇴를 하는 거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 모든 원인은 미국의 남측 핵무기 배치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은 그렇죠.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한 주요 요인에서는 배제될 수 없다고. 그렇죠. 배제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상당히 주요 요인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북한의 핵개발 동기 중에 하나가 된다는 얘기죠. 100%는 아니지만. 자, 그러면 그때 어떤 핵무기가 이제 이렇게 배치가 됐느냐? 군산의 미 공군기지에 비축됐던 핵무기가 이제 이게 여기 1977년 이전과 1983년, 1985년 그러니까 공중 중력 폭탄이라는 거죠. 위에서 쏘는 거죠. 폭 8인치 폭 155mm의 핵폭탄을 제가 이제 포병 출신인데 155mm의 핵탄두를 그러니까 핵폭탄을 거기다가 이제 탑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폐쇄기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걸 폐쇄를 시키고 그냥 핵을 쏴버리는. 155mm 사정거리가 그게 15km거든요. 이게. 근데 거기다가 이제 핵을 쏠 수 있는 능력이 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술 핵무기죠. 이거 같은 거. 지대지 미사일 땅에서 쏘고 지대지 미사일과 어네스트 도전이나 서전트 랜스 이게 미사일이죠. 이게 이제 이제 탄도 미사일은 아닌데 이제 이 미사일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유도 미사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대공 미사일, 근데 핵지뢰 상당히 위험한 것들이죠. 밟으면 터지는 것들. 이런 게 남한에 있었다를 군산 비공군기지에 비축했던 핵무기. 자, 이렇던 한국, 일본의 핵 관련 동향을 이렇게 보면 당시 1970년대 중반에 핵무기 개발 시도 우리나라가 했었다는 얘기죠. 세계 6위의 원정국이면서 북한과 중국과 안보 위협. 그래서 억제 핵무기 제조 원료를 생산하는 제철이 시설이 없다는 얘기죠.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했어요. 북한하고.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노무현 정권 때인데 이 북한도 상당히 나쁜 게 치사한 게 이때 핵무기 이전에 벌써 핵무기 개발이 시작이 돼가지고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핵무기 개발을 하려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었다라는 얘기죠. 일본은 어떻게 하냐? 플루토늄 대량 비축 2004년 세계 최대 핵 처리 시설
대단한 거죠. 재처리 시설이.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그 핵처리 시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H2 로켓 기술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전환. 우리는 뭐 탄도미사일이 있긴 있지만 일본은 아직까지 탄도미사일 있지만 그것도 전환하면 바로 가능하다. 일본의 우경하다는. 원포페이로 핵무장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청사가 있다는 얘기죠. 일단은 억제. 미일 동맹의 핵 우산 제거, 비핵 3원 측도 있다는 얘기. NPT 핵무기 핵무기 개발식 국제사회 제재.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이제 촉진 요인이니까 억제 요인이 있긴 있다는 얘기죠. 자, 북한의 비핵화 의지 평가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 평가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 평가, 비핵화 의지가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지금 78.9%가. 근데 사실은 이게 좀 바뀌긴 바뀝니다. 이게 지금 이게 상황에 따라 가지고 여기 지금 2018년도 이따만 하더라도 상당히 이제 분위기가 좋았으니까 비핵화 의지가 있다라고 우리가 느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조사를 한다 그러면 이 수치는 현저히 떨어집니다. 거의 뭐 78.9%가 비핵화 의지가 없다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남북 관계에 따라 상당히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실제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있다라고 2018년도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었던 적이 있죠. 그러니까 비핵화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수치가 나오는 거죠. 뭐 이따도 보면 솔직히 2018년도만 해도 비핵화 의지가 없음이라고 얘기했던 19.3%의 사람들이 옳았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이걸 얘기했던 분들이 뭐 정치적인 색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조사 결과가 있는데 다만 이제 남북 관계에 따라 이제 이 조사 이제 그 이 규모나 아니면은 그 구분은 좀 달라진다. 자, 군비 통제 실현은 군비 통제는 군사력의 개발, 배치, 이용, 확산 등을 제한하는 제한 조치입니다. 군사력의 투명성 증대와 국가 간 신뢰 증진으로 신뢰 증진을 전쟁 위협을 감수한다. 군비 통제는 병력과 무기의 배치, 이동, 훈련 등 군사력 운영에 제한하는 운영적 군비 통제와 군사력의 규모와 관련된 구조를 축소하는 데 초점을 두는 구조적 군비 통제로 이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한반도에서는 남한이 이제 운영적 군비 통제를 하는 거죠. 군사력의 규모와 관련된 그 축소를. 북한이 구조적 군비 통제를 상대적으로 중시했지만 군비 통제와 본격적 남북 협상의 기제가 다른 점을 없습니다. 구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이제 자기 국방력에 안보력에 이제 배경을 두고 이제 이런 이제 이제 통제 방법을 이제 구분을 하는 거죠. 이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는 대화를 이거 가지고 대화를 한 적은 없으니까. 자, 이제 군비 통제 하나의 일환으로 이제 9.19 군사 합의가 있습니다. 2018년도에 있었던 것이죠. 일체의 적대 행위 중지,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서해상 평화 수역화, 교류 협력과 접촉 왕래 활성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 대책 강구. 왜냐하면 교류 협력과 접촉 왕래는 두 국가는 전쟁 중인 국가이기 때문에 선결돼 그냥 두 사람이 경제인이 만나가지고 우리 거래합시다 이게 안 되는 거죠. 거래를 하려면 비행기도 가야 되고 배도 가야 되고 자동차도 가야 되는데 그 가는 중간에 전부 다 군사 시설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군사 시설이 많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차를 타고 가도 손을 한번 싹 들었는데 저 사람이 저 손 들은 게 멀리서 보니까 카메라 같이 보이네. 그럼 저를 쏴야 되겠네. 우리가 이제 그 뭡니까 그 이제 금강산 관광객처럼 그런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군사적 보장 대책이 강구가 돼야 된다. 먼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제 민간인에 대한 민간 시설에 대한 아니면 또 이제 군 시설이 아닌 군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우회를 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군사적 보장 대책이 항상 강구가 돼. 특히 수산 협력에는 반드시 이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다는 우리가 이제 보이지 않는 선을 긋지만 바다는 전체가 다 휴전선이거든요. 이거 물리적으로 이게 구분이 되는 선이 없기 때문에 전체가 다 휴전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안에 보면은 그 군사 부대에서 철조망이 쳐 있는 게 철조망 수준이 거의 뭐 대무제트 수준, 휴전선 수준으로 철조망이 쳐져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바다는 전체가 휴전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다에서 뭐 경제 협력을 한다 그러면 반드시 군사 협력 분야, 군사 협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9.19 군사합의 요지가 바로 이제 교류 협력과 경제 협력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근데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 강구 이거는 뭐냐면은 군사적으로 저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다라는 그 확약이 있어야 되는 거 서로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게 없으면 불안한 거거든요. 저쪽도 이쪽으로 총불을 겨누고 있고 이쪽도 저쪽도 총불을 겨누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서로 총불을 갖다가 위로 올리지 않는 이상에는 서로 왕래하기도 상당히 어렵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거기에 대한 신뢰가 저 사람이 저런 행동하는 것은 저 사람들이 우리를 위협하려고 총 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신뢰가 확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군사적 신뢰 구축이라는 얘기죠.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근데 이러한 협의나 조치들이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 이루어졌는데 2023년 5월 현재 9.19 군사합의는 사실상 파기가 된 상태입니다. 서로 이제 갈 때까지 가겠다는 얘기죠. 다 파기했어요. 어느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서로 그냥 파기가 된 겁니다. 너네 한미 훈련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북한에서는. 한미 훈련은 그건 방어 훈련이 아니잖아. 그거는 공격 훈련 아니냐. 너 9.19 군사합의 파기하는 거 아니냐. 포를 갖다가 동해 바다에다가 막 쏴대오는 것도. 그런 거죠. 북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너희 미사일 실험, 핵 실험하는 거 그거 군사합의 군사합의 파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서로 그러니까 어느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파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군사합의가 파기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나쁜 그 평화적인 세력들이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는 이 발언력이 상당히 셉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휴전을 해서 군사적으로 대체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전쟁 중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현실 중 하나입니다. 자, 이제 그림은 이제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일단은 강의를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